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과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원구성 문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언급이 철이 없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철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란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엠 화와 인터뷰. 오늘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과 함께 정기국회에 임하는 통합당의 전략과 운영 방향, 그리고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등 당 쇄신 작업에 대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첫날입니다. 9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결산 심사 중기 간결로 역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21대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의 문을 연 만큼 코로나 대응과 또 관련 입법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정치권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포용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21대 국회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여야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정기국회밖에 없다며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여당에겐 포용을, 야당에겐 협력의 자세를 호소했습니다. 여야를 뛰어넘는 소통의 힘, 대화의 힘으로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박 의장은 여야 정치권엔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부를 향해서는 중요한 예산, 법안, 정책 등은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추진하는 데다 통합당도 이미 신속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부동산 대책 문제는 여전히 여야의 뇌관입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보 추천위 구성을 서두르려 하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우선이라며 요지부동입니다. 556조 원 규모의 슈퍼급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 격돌 포인트인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또다시 국회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한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을 다룰 국회법 개정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에서 5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 의원을 각 1명씩 추천해 12명으로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비경제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로 지목받는 8.15 광화문 집회와 의대 정원 학대 문제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당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집회를 주도하고 방역을 방해한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8월 15일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섣부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판사들이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치는가를 정말 절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또 결정을 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재판부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한 그런 그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 두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야당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 수집이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15 집회 참석자 파악을 위해 보건당국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는 이런 조항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침해하고 악용되는 사례는 과연 없을까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등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수천억부터 더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을 이렇게 퍼주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고통으로 대갚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의료 체계들을 공공의료 체계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 대다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또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과 관련해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잇따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과 또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지만 통합당의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날 텐데 4차 추경은 한쪽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 있고 며칠 안 걸릴 겁니다. 다만 지급 범위를 놓고 야당 간에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소위 통합당의 입장인데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떤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자 시행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더라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구성 관행이 깨지면서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선 개원 협상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집권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지난번 여야가 합의했던 비상경제특위를 조속히 가동하고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도 포함시키자고 통합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법감독특위 신설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당이 수용하면 비상경제특위를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5개 특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 4선 연임 제안 문구를 새 정강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당은 정치개혁 특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가 80% 넘는 찬성을 받아 새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규정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사선 연임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 42조로 규정돼 있어 공직선거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대신 기존 사연임 제한 등의 문구를 정치개혁 특별기구 설치를 통해로 수정하고 정치개혁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에 관한 특별기구를 신설해서 이 사연임 제안을 비롯한 보다 많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특별기구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내용들 정치개혁 특별기구를 통해서 현실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초안 문구는 강제 통합징수 폐지로 기초광역의원 통폐합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개혁에 앞장선다는 표현으로 수정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김태흠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균열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별 수 있겠나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 전국위에서 가결된 새 당명과 정강정책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신인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상대당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시 대권 출마 가능성 있냐라는 질문을 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오늘 라디오에서였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권 도전서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바람결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고 바람결에 들은 적 있다 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은 이제 그 당과 국민들이 하실 일이지만, 네. 본인은 그럴 의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러실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 김종인 대권 도전서를 꾸준히 군부를 질피는 사람 중 한 명이죠. 김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를 꿰차려고 하는 심산이고 최근 5.18 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도 셀프 대선 행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말마따나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는 이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3%에 그쳤습니다. 물론 향후 올라갈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시간들을 살펴볼 때 정치인 김종인은 국민적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2017년 대선에 나왔을 때에도 7일 만에 도중 하차하긴 했습니다만 5%를 넘지 못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나설 가능성은 일단 지금으로선 있다고 해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나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통합당의 인물난이 그 주요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에 이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는데요. 이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이 반등의 계기는 마련했다. 하지만 인물난은 여전하다. 이런 평가가 총론에 가깝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나아가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 게 통합당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인데요. 국민의당과의 통합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또 여권 쪽에서는 일부 보니까는 지금 이제 통합당의 개혁이 혹시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용 이한 거 아니냐는 공격용으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예. 통합당과 또 국민의당 그 통합 얘기가 정말 다시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통합은 안철수 대표에게 달렸다고 말했고 또 통합당이 이번에 당명을 이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유가 이 국민의당과의 이 합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통합당이 하는 말과 직접 하는 행동을 좀 가려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 자체를 살펴보면 긍정에서 부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연대는
우둔한 짓이고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당 성일종 비대위원도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련한 우리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이시지요. 초선이든 가선이든 또 그 어떤 외연에서든 다 기회를 드리고 또 경쟁을 유발을 해서 좋은 후보를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안 대표 같은 어떤 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걸 피하고 이 판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통합당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이 국민의당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입니다. 통합당은 이번 달 전국 당원 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 감사에 들어가는데요.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소위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대거 정리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아예 이런 예측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피해 숙청이라고 표현하면서 잔인하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고요. 통합당의 이런 움직임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 통합당이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함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았고 지금 당장 통합 논의가 진행되진 않겠습니다만 길게 볼 때 통합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위한 일부 요소는 일단 갖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관련 인사들은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하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인데요. 통합당의 한 중진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좀 두 이름이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차피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요. 또 국민의당 관계자는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도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이 정책연대를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번 달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꼭 두 당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승자 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1대1 대결 구조를 만들려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어서 통합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한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는 수해복구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도 올라오고 있고 또 바비죠. 지난번 태풍, 제주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태풍 피해를 감안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좀 늦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복구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 태풍이 오기 전에 복구할 건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 피해에 대한 충분한 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집행 시기와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같으면 당장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 시기와 금액과 절차와 이거를 좀 단축을 시키고요. 가능하면 좀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지난달 15일 사랑제일교회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이 검진을 안 받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도 좀 공권력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편을 나누어 코드 방역, 코드 법치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앞에만 가면 왜 그리 약해지시는 건지 모르겠다.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현장에서도 조치도 안 하고 해산 명령도 안 내렸고. 이 밖에 행안위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이 철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홍 부총리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철이 없다는 발언이 아니라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달이 된 곳은 어제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됐던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이미자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홍 부총리 이렇게 답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당장 여당 의원들은 발끈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철없는 이야기라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것은 경솔하고 순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좀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비난해 당황스럽고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기재위 결산심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철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책임 없이 발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선 선별적 지급에 방점을 찍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해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3대 중점 과제로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 지키기, 미래 전환을 선정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기국회 지원단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주요 의제, 정책 입법, 예산안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과 관련해 가급적 새로운 인물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성정치가 맥을 못 추리고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졌다며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해낸 새 얼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초선그룹에도 새로운 얼굴이 많이 있다며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복잡한 기구를 운영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의 조기 퇴진 선언으로 오는 27일 전까지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배진규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화답하는 더 크고 담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면서 대중적 가치 정당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박창진 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종민 부대표와 김종철 선임 대변인 등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어제부터 공식적인 당무에 돌입했죠. 정가에서는 이낙연 신임 대표를 보좌할 이낙연 사람들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당직 인선에 나선 이 대표가 20대 대학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깜짝 발탁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성민 당 청년 대변인을 지명했습니다. 96년생으로 올해 24살인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쌤을 통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된 인물인데요. 현재 고려대학교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역대 민주당 최고위원 중 최연소이자 대학생이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름을 올린 것도 이번이 최초인데요. 박채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복장 논란 당시 청년 시각이 담긴 논평을 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최고위원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깜짝 발탁 배경에는 젠더와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와 구상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도 제가 청년과 여성, 대학생의 목소리가 담기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맡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지만 최고위원회의의 연령별 다양성이 높아지고 청년 시각이 여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이낙연 신임 대표의 파격 인선, 과연 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추 장관의 발언과 인사 등 행보 하나하나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이번에는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시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시대는 삼정문란으로 조선이 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아마 군정문란일 겁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서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한다는 얘기는 지나친 정식 공세로밖에 비추지 않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법적 근거 없이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당시 추위원회 보좌관이라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군의 간의 소견서 등 행정적 근거 없이 병가 절차가 이뤄졌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의 구적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서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서 씨가 입대 전 수술로 군에 안 가도 될 조건인데도 입대를 한 것이었고 병가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단 겁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시 지휘관이 승인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오후에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죠. 그런 만큼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입니다. 네, 허 의원님 그렇잖아요. 당직을 몇 개 다른 것도 맡고 계시던데 원내 부대표에다가 강원도당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당의 또 대변인까지 맡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당대표께서 코로나 전쟁 승리, 또 국민 30대 코로나 이후에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국민의 5대 명령을 또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혁신 측면에서는 경제 균형 발전, 저출산, 에너지 등 개 특위를 여야가 같이 설치를 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만큼 굉장히 큰 책임감과 그리고 또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겸허하게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각오를 되새기게 됩니다. 예, 혹시 지금 휴대전화로 연결하고 계십니까? 네네. 약간만 떼고 얘기하시면 울림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괜찮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가 새로 이제 신임 대표가 되면서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뭔가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마련가졌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뭐 40년 이상 관계를 쭉 이어오신 양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미팅이었다. 이게 좀 판단이 되고요.
가장 시급한 현안인 4차 추경에 대한 빠른 처리, 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외부의 언론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그리고 민생 정책에 대한 협치, 예. 이 양대 축으로 협치가 잘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 민생 관련 코로나 관련 문제, 특히 이제 2차 지원금 관련 문제라든가 4차 추경 관련해 상당히 접근한 것처럼 오늘 만남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원구성 재협상 관련해서 이 대표께서 지금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해서 일단 선을 그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조정할 가능성 앞으로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자리 두고 또 다른 그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진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또 다른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 과정에서 입게 될 민생의 손해 중 어느 것이 중대한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코로나 국난 극복, 또 민생에 대한 협치, 이 두 가지 협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풀 수 있는 것은 먼저 풀어나가는 그러한 좀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이기도 하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 국난 극복을 이제 처리할 일들이 좀 많을 건데요. 지금 그 이낙연 신임 대표도 추석 전에 뭔가 민생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될 사안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4차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있었던 폭우와 또 다가올 태풍,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허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인데요. 통합당의 비대위 위원 중에 한 분이시죠. 충남 서산 태안의 지역구이신 성일종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 의원님은 20대 때는 저랑 종종 이렇게 방송도 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지금 처음인 것 같네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예. 전에 제가 자주 봤었는데 21대하고 넘어오면서 제가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서 좀 그렇군요. 유명하신 분하고 해서 방송을 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이고요. 예. 하여튼 뭐 이번에 또 재선에서 비대위원도 맡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당에서 회의하는 방식들도 지금 새로운 비대면 방식이 동원되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각각 모든 의원들이 힘을 좀 합쳐야 되고요. 네. 또 그에 따르는 국회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자료, 또 현장 답사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서 지난주에였죠. 뭐 3일간 국회가 이제 폐쇄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도 겪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21대 국회 정기국회 시작이 됐습니다. 회식도 최소한으로 개최했고 일부 이사 일정에도 지금 차질이 좀 불가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어떤 또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임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번 국회는 이제 21대가 들어와서 첫 번째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섬기고 또 국민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 특히 코로나가 어려운데 이 전국을 또 이런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는데 저희 네. 당력을 좀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 패키지 법안을 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법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좀 통과를 해야 이 민생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민생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당장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입법들은 여당이 하는데 야당에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패키지로 마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제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감염병 지원법 같은 거, 고등교육법. 이 고등교육을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의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같은 경우로 할 때 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비롯해가지고 8개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그래프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그래프인가요?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정부 또한 그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좀 잡아주시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수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숫자가 좀 적었잖아요. 이렇게 파란 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8월 24일까지 186만 명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가 걸린 전 국민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6만 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약 1%의 국민들이 검사 대상 중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검사한 인원 중에서 확진으로 나온 1%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186만 명이었으니까 그 당시 약 한 19,000명 정도가 감염이 돼 있었거든요. 모수가 186만 명이면 우리 역으로 환산했을 때 5,200만 국민이니까 지금 약 52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더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정부가. 그런데 현재 조사 대상은 아무래도 감염 개연성이 많은 집단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모수에서 보는 것처럼 200만 명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는 1%대가 늘상 정규 분포여서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5,2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한 52만 명 정도가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수거든요. 정부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독감이 걸렸었을 때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가 2만 명 이상씩 샘플을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저 몇천 명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PCR 진단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받는 진단이 바로 이게 PCR이에요. 이거를 2만 명, 3만 명 정도의 지역별로, 연령별로 골고루 해서 이 표본을 모아가지고 그냥 무작위 축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국민이 몇 %가 감염이 돼 있는지 정확한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걸 그 제안은 가지고 혹시 일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정부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또 정부는 나름대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정부는 뭐만 했느냐? 3,0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체 조사만 했어요. 이미 앓고 났으면 항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체 조사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IgG라고는 항체가 있고 IgM이라고는 항체가 있고 중화항체라는 게 있어요. 중화항체만 조사를 한 거예요. 이쪽이 전문 분야가 되셨네요, 이제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중화항체를 3,055명 중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IgG하고 IgM의 이 항체 조사를 안 했는가? 그래서 지금 PCR 조사를 해서 이 PCR 조사를 해서 이것도 2만 명 이상의 골고루 표본 오차대로 여론조사하듯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면 국민의 몇 %가 걸려 있는지 정책을 다루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정부가 왜 그런가?
저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비대위 회의할 때도 이거를 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빨리 받으셔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안 받으면 정부가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은폐한다라고는 의혹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가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지금 2만 명대밖에 안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래프상에 봤을 때는 52만 명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K 방역이라고 그러면서 성공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이게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놓고 결코 이 의학적인 이 과학은 정치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빨리 정부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요.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정부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당히 관련 입법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상견례를 가졌죠. 두 사람의 좀 오랜 인연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도부 교체에 따른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임 지도부는 상당히 강성이었죠. 대통령께서도 협치 얘기를 했고, 또 여당의 지도부도 협치를 했지만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협치는 힘 있는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 퇴임하면서 후임 지도부에게 협치를 부탁하고 퇴임했던데요. 본인이 하고 가셨어야죠. 안타깝지요. 그래서 좀 그래도 새로 지도부에 입성하신 이 전 총리께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많은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분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협치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협치하고 야당의 협치가 없이는 또 이 위기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야당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또 양보를 해주시면 야당 또한 기꺼이 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단 회동에서 4차 추경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는 상당히 근접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대신 이제 원구성 재분배 또는 재협상 얘기 나왔을 때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이 용어는 복잡한 밀당 같은 거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은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였을까요? 내심으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새로운 국회에서 문제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인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지금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결제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잘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는 법사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 문제는? 보니까 여당에서 다른 7개 원래 제안했던 그 방향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사위 문제는 조금 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던데요. 협치의 가장 근본의 단추를 다시 한번 이것을 꿰매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는 것이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통합당의 새 당명 최종 후보안이 국민의힘으로 결정이 됐고 내일이면 최종 확정이 될 텐데요. 확정이 됐죠,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유사한 의견도 있고 과거 시민단체 이름과 똑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종안에 오른 이 당명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저희 당명은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주권 재민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국민이 국가의 근본이고 그 국민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명을 공모를 했더니 17,0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 17,000개 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빅데이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었을 때에 이 국민으로 또 섬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국민자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정했다는 말씀. 혹시 정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국민의힘 어느 단체 썼던 것 같다 이런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까? 이게 워낙 보안 속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들도 검색은 충분히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정청래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철수
영수 이렇게 하면 수만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예. 아마 그런 등록은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미 선관위에는 혹시 선관위에서 허용되는 당명 여부를 판단하려고 미리 접수했다라고 하던데 그럼 결론이 난 겁니까 선관위에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걸 당명으로 쓰는 데는 하자가 없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명 이제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정강정책도 여러 가지 이제 수정을 하고 개정을 했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오히려 이전보다 내용들이 정강정책 명쾌함이나 신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런 비판적인 이견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 일체화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저는 비정상이다. 많은 의원들이 그 자기의 생각이 틀리고 또 지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런 목소리가 여러 측면에서 수합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의견들을 내시고 하는데 또 이 말고도 정말 의원들께서 당명도 장명을 해서 올리신 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당의 이 당명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또 더 다가가는 데 도움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강정책 개정안 중에서 국회의원 사연인 금지 조항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적지가 않았었는데요. 의총에서 결국 이게 삭제되기로 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삭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헌법 가치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연 기회라고 하는 것을 평등하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제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모든 기득권을 우리 의원들이 좀 내려놓고 정치 개혁에 관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이 개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강정책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개혁에 관한 특별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로부터 이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회 연임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그걸 약간 수정을 한 것이지 폐기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또 당개혁 관련 또 추가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구구란 표현도 하던데 그거보다는 일단 극단적인 세력 또 구시대에 집착하는 세력하고는 선을 긋겠다 이러던데 뭐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신가 어떻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선을 딱 이렇게 뭐 그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스팔트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네. 또한 뭐 뜨거운 열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외연을 더 확대하고 국민의 소리를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집권당으로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이 외연을 확대를 하면서 또 중도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비난일 수는 있으나 저희 당이 어디를 못 잘라서 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통합이라고는 그러나 큰 틀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면은 전체가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폭이 중심이 이쪽으로 중심이 가는 폭을 넓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가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데 그 한쪽에 이 지형도를 넓혀가는 와중에 또 한쪽이 넓어지니까 좀 아무래도 좀 욕먹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문화산업계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우리 성 의원님께서 최근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마침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했다. 한국 가수 측은 처음이라고 하죠. 이런 좋은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성 의원님께서 개정안 내놓은 법안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이고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문화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의 혼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침투가 되는 거잖아요. 참 아주 경사 중에 경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 음반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음반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음반만 해외 지원을 하지 말고 아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젊은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해외 공연도 공연을 지원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낸 법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정치는 약자 편에 서야 하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이분들 돕는 일이 정치의 기본적인 아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드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손잡아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일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이죠.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모레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을 상륙한 뒤 동해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와 맞물리며 해서 폭풍 해일 우려가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월의 청명한 날이 될 것인데 오늘 9월 첫날입니다. 앞으로 청명한 미래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